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정말 유명한 미국 대기업들 있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과거에 나치 독일과 아주 깊은 그리고 좀 어두운 관계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그들의 관계가 나치의 전쟁 기계에 기름을 불었는지, 그리고 그 복잡한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회사가 적국을 도와서 막 전쟁 무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편이 그 공장을 폭격했다고 자기네 정부한테서 돈을 받아낸다? 정말 황당하죠? 바로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3,200만 달러. 이게 바로 제너럴 모터스, GM이 받아간 돈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 나치를 위해서 군용 장비를 만들던 자기네 독일 공장이 연합군 폭격으로 부서졌으니까 물어내라고 해서 받아간 돈이에요. 그것도 미국 정부한테서요. 정말 기가 막히죠? 미국 국민들 세금이 결국 나치를 도왔던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 그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돈만 보고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당시 미국에 잘 나가던 일부 기업가들이랑 나치 수뇌부 사이에 뭐랄까 생각이 잘 통했던 거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랑 또 잘못된 신념이 만나서 아주 위험한 동맹이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히틀러가 나의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했던 미국인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는요, 아주 지독한 반유대주의자로 유명했어요. 그가 만든 신문이 독일에 그대로 번역돼서 출판될 정도였고, 히틀러는 자기 사무실에 포드 초상화까지 걸어놨다니까요. 이건 뭐 그냥 사업 파트너라고 하기엔 너무 나갔죠. GM의 CEO였던 엘프레드 슬론.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은 이거 완전 사회주의 아니냐면서 엄청나게 비난했거든요. 근데 나치 독일의 경제 정책은 또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엄청 싫어했고 또 반유대주의 성향도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생각들이 나치에 쉽게 동조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이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치를 도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그냥 옆에서 좀 거들어준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나치 전쟁 기계의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GM은 나치 전격전의 상징인 블리츠 트럭을 만들었고요. 포드는 군용차, 그리고 IBM은 정말 끔찍하게도 홀로코스트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들 똑같이 우린 독일 지사 통제권 잃었어요. 아니면 독일 정부가 뺏어갔어요. 이런 변명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GM의 이중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독일에 있는 자기네 자회사 오펠에서는 나치를 위한 군수품을 팍팍 만들어내면서 정작 미국에서는 정부가 군수품 좀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버텼거든요. 심지어 오펠을 완전 아리아인 기업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 사진을 전부 나치 당원으로 채우는 쇼까지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결정은 전부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에서 내렸다는 거죠. 포드는 한술 더 뜹니다. 더 끔찍해요. 공장 인력의 절반이 월급도 못 받는 강제 노동자였어요. 심지어 그 중에는 부켄발트 강제 수용소에서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포드 직원이 직접 강제 노동자를 돈 주고 사왔다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그런데도 우린 통제권이 없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IBM의 역할은 정말이지 기술이 얼마나 무섭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회사의 펀치카드 기술 있잖아요. 이게 나치가 유대인이 누군지 색출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고 결국 아우슈비츠로 가는 죽음의 열차 시간표를 짜는 이 모든 끔찍한 과정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말 그대로 대량 학살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협력의 끝판왕격인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IBM의 CEO 토머스 왓슨이 히틀러한테 직접 훈장을 받는 모습입니다. 나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증거가 이렇게나 명백한데 왜 이 회사들이나 CEO들은 전쟁 끝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법의 허점 때문이었어요. 그 유명한 뉘른베르크 재판 있잖아요. 여기서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범죄는 사람이 저지르는 거지 어떤 추상적인 조직이 저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범죄의 책임은 개인한테만 물은 거죠. 덕분에 기업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우선 순위가 나치 청산에서 소련 막기로 확 바뀐 겁니다. 소련을 막으려면 서독의 빨리 강한 나라로 다시 키워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어제의 적이었던 바로 그 나치 협력 기업들이 오늘은 서독 재건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기막힌 결과를 보여줍니다. GM이 3,200만 달러, 그리고 당시 거대 통신 기업이었던 AT&T가 2,700만 달러. 이 돈을 다 미국 정부한테서 받아냈어요. 명목은 뭐였냐고요? 우리 독일 공장이 연합군 폭격 때문에 망가졌으니 물어내라는 거였습니다. 적을 돕던 회사가 자기 나라 국민 세금으로 손해를 메꾼 거죠. 이건 뭐 역사에 남을 코미디 아닌가요? 이렇게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든 피해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이 문제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을지 몰라도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끔찍한 강제노동에서 살아남은 분들과 그 가족들이 직접 이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소송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같은 기술적인 이유로 그냥 기각돼 버렸거든요. 결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는 싫으니까 소송을 그냥 끝내버릴 목적으로 재단 같은 곳에 돈을 기부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골치 아픈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돈은 법적인 배상금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물질적 제스처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씁쓸한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거대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과연 뭘까요? 오직 주주들을 위한 이익일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를 위한 어떤 가치일까요? 이 과거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 기업의 책임과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